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우리 이 활괄이라. 자, 신은 고백이다. 요거는 했겠죠. 신은 본래적 경험이다. 나는 뭐냐?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나는 인식 주체로서의 나입니다. 근데 그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없애버리면, 없이 해버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본래 면목이 보인다. 그래서 시도 이와 같다. 시도 대상에 대한 어떤 세계를 우리가 향유한다는 것, 알아챈다는 것, 그런 것이 본래적 경험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신은 비전이며 음악이고 상징이다. 신은 아날로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추, 비유 뭐 이런 쪽입니다. 신은 비유.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 우리가 배우잖아요. 실론에서 비유법 이렇게 배웁니다. 자, 시편은 세상의 음악이 울리는 소라 고동이고, 편은 세상의 음악이 울리는 소라 고동이다. 신은 순수하면서 순수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순수하면서 순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하면서도 저주받았고 이렇게 나와요. 신성하면서도 저주받았다라고 본래 면목으로서의 신성성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를 알아챔이죠. 알미죠. 그런 것들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토의가 돼요, 안 돼요?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태양의 돌이라고 하는 옥타비오 파스의 이 시집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하면서 저주받았고, 다수의 목소리이면서 소수의 목소리고, 집단적이면서 개인적이고, 벌거벗고 치장하고, 말하여지고 색칠되고 씌워져서 천의 얼굴로 나타나지만, 결국 시편은 자, 인간의 모든 자기의 헛된 위대함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를 숨기고 있는 가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옥타비오 파스도 역시 인간의 삶, 영속적인 삶을 가면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성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그런 걸 보죠. 헛상, 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형상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실되다 아니다. 진실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정의를 정당화하고 또한 육화함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살아있고 고통받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비록 두 번째 표현을 위해서 첫 번째 표현을 버려야 하고 그 다음의 표현을 위해서 다시 그것을 버려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인들은 항상 어떤 알아챔이죠. 어떤 세계에 대한 알아챔을 그 체득함과 동시에 그 체득한 그 알아챔은 이미 구시대적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알아챔을 향해서 항해를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시인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스타일 얘기도 나올 테고요. 그것을 버려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표현이 진실되면 될수록 이러한 개념들 하나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험이 후에 그러한 개념들을 초월하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시적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시의 통일성은 시편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서만 포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좀 넘어가서 여기 20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목수가 만든 의자처럼 인간의 생산품, 즉 작품이라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의자나 책상이나 이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에 칭해지는 작품이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느냐? 그렇지만 시편은 인간이 만든 다른 도구들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특성을 발견할 수 없는 매우 기이한 산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의자는 명백하죠. 의자는 뭐가 의자인가요? 앉는 거죠. 도구로서의 효용성으로서의 가치죠. 분명한 거죠. 그 신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익한 기술, 유익한 창조와 시편은 서로 다른 실제들이다. 기술과 창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시편은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자, 기술은 방법이며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을 때 한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술이란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 효용적 가치를 체험할 때, 체득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가치가 있다. 기술의 가치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면 소멸한다. 기술의 가치는. 그래서 자동차도 자꾸만 새 것이 스마트폰 얘기해 보자고. 스마트폰. 그죠?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뭐 문자 보내고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1년 뒤, 2년 뒤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효용 가치로서의 측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합당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자, 신은 그런가요? 신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얘기들 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은 반복을 통하여 점차 완벽해지거나 점차 쇠락한다. 총이 활을 대체하는 것처럼 기술은 상속되며 동시에 변화한다. 신은 상속되며 변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이아는 아에네스에 의하여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의 시편은 창조의 순간에 소멸하는 기술에 의해서 창조되는 유일한 대상이다. 자, 우리 신기출 선생님의 작품이 유인록 선생님의 작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시다. 자, 소위 시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해진 처방이 아니라 오직 창조하는 자에게만 귀속되는 창안이기 때문이다. 이때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알아챔이죠. 알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에 대한 알미고 세상에 대한 알미고 존재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알미라는 것들입니다. 일군의 예술가나 한 시대에 적용되는 공통된 방법으로 이해되는 스타일은 상속이며 변화라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 방법이라는 면에서 기술과 유사하다. 근데 시인은 이런 스타일리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시인이 스타일화로 고착화되거나 고정화되면 그 예술 세계는 이미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다. 아시겠어요? 그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시가 아니라 곧 기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시는. 늘 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늘 창조성을 띠고 있어요. 새로워야 된다. 내가 비록 이 당대에,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어떤 스타일을 내가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스타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창조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그이는 시인이 아니라 기술자다. 과격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고. 그래서 이성훈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도 없고 시적인 것도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라는 것이 애동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만 정복해버리면 이미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죠. 아시겠어요? 늘 새로움이니까. 늘 새로워야 되니까 스타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늘 제품은 시인이 생산해내는 제품은 자기 복제성, 그래서 자기 복제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늘 새롭고 우리들에게 신선함을 늘 불러일으키는 그 원초적인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그것을 주지 못할 때 비록 그는 어떤 수사학적으로 능수능란한 기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는 창작자가 아니라 기술자다. 기술자다. 자, 그래서 스타일은 일군의 예술가나 한 시대에 적용되는 공통된 방법으로 이해되는 스타일은 상속이며 변화라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 방법이라는 면에서 기술과 유사하다. 스타일은 모든 창조적 의도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예술가는 역사적인 공동의 스타일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그래서 시인이 스타일을 획득하면 시인이기를 그만두고 인공물을 세우는 자로 변한다. 인공물입니다. 스타일은 고착화되거나 유형화되면 그건 인공적인 거죠. 시인이 왜 시인이냐? 이 세상에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세계에 대한 새로움을 발견하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인입니다. 그건 누구도 가닿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노래죠.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인식적 측면 위에서의 구축이니까 그건 전부 다 인공물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고라를 바로크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사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늘 그 이상의 어떤 것이 그의 시 속으로 스며들기를 원할 때는 맞는 말이 아니다. 공고라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 시인이었던 모양이에요. 16세기, 18세기를 거쳐오면서 유명한 스페인의 시인인데 양식적인 측면입니다. 바로크 미술 이런 거 있죠.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의 시편들이 바로크 스타일을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본보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표현 양식이 처음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언어적 창조물이었고 그 후에 방법이나 습관 그리고 테크닉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 고전주의 미술의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양식, 고전주의 양식. 고전주의는 뭐예요? 전부 다 대칭적이고 완벽하게 뭔가를 갖춰지고, 그죠? 이런 그 양식의 스타일이에요. 그럼 바로크 양식은 비대칭적이고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낯선 거죠. 낯선 거죠. 우리가 고전주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익숙해 있던 그 방법론에서 바로크 양식은 파문을 던진 거고 일종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인식적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그 파격과 파문조차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가 아니고 이미 기성세대, 기성품이 돼버린다. 기성품이. 시인은 그 시대의 공통된 자산, 그 시대의 스타일을 이용하고 적용하고 모방하지만 그러한 모든 차례도를 변화시켜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험, 전위, 아방가르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시인들은 호소를 하죠. 우리 시단에는 뭐예요? 도전하는 자, 용기 있는 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위축되고 자기 보호 본능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매진해가는 시인이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늘 새로운 것은 낯설거나 이질적이고 비난의 대상이죠.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남들이 울고 먹었던 그 어떤 형식, 스타일, 그것을 반복 재생산을 해서 거기 섹트에 포함되고자 무진장 길을 서고 그룹화가 됩니다. 그룹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괜찮다 어쩌다 다독거려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인이 없다. 거기는 기술자들만 우글우글 하고 있다. 자, 다마스 알론소가 훌륭하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공고라의 가장 뛰어난 이미지들은 틀림없이 거의 전 세대와 동시대의 문학적 언어를 변형시키는 능력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때로는 시인이 스타일에 굴복당하는 수도 있다. 그때 생겨난 이미지는 공동재산, 즉 미래의 역사가와 문헌학자의 전리품이 된다. 자, 그래서 시인은 스타일을 갖지 않는다. 그때 생겨난 이미지는 공동재산, 즉 미래의 역사와 문헌학자의 전리품이 된다. 이런저런 비슷한 돌들이 사용되어 예술적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저런 돌들이 사용되어서 이런저런 이미지들의 추출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 집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지금 그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아마 20년 전에 건축업자들이 집 이렇게 지우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었던 집들이 있잖아요. 판박이처럼 한 20채, 30채 뭐 이렇게 한 지역에 세웠던 집에 지금도 저는 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스타일은 뭐예요? 그 양식은 그 전의 양식을 어떻게 되나요? 뛰어넘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끌어모은 양식이죠. 끌어모은 양식으로 지은 집이 그 집입니다. 근데 그 20년, 30년에 지었던 집의 양식처럼 지금 그렇게 짓는 집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지금 팔릴까요? 안 팔리는 거죠.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양식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으로 해서 또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나는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시인이 무로부터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시인들처럼 공고라도 언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 문학적 언어, 스타일, 그 언어는 일상 언어보다 더 정확하고 혁신적이다. 자, 언어에는 우리가 처음 실현 시작할 때 언어는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적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더 적절히 말하면 반복 불가능한 시적 행위, 즉 이미지, 색깔, 리듬, 비전 등을 시편으로 용해시킨다. 공고라는 바로크 스타일을 뛰어넘고 가르실라소는 토스카나 스타일을, 루벤 다리오는 모데르니스모 스타일을 뛰어넘는다. 시인은 스타일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스타일 없이는 시편도 없을 것이다. 스타일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스타일을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화하고 창조적으로 그것을 다시 제시해내야 된다. 그러나 스타일은 태어나고 자라서 죽지만 시편들은 영속한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시편은 자기 충족적인 단위고 결코 반복되지 않을 독립된 본보기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한 시인이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는 알미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세계성에 대한 인지죠. 그래서 그 알미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인지는 천년 전에 가졌던 그 세계, 천년 후에 가졌던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시를 쓰고 오늘 시를 쓰면 늘 새로워요? 똑같아요? 새롭죠. 만약에 시라는 스타일이 고정불변한 어떤 스타일이 있다면 어제 시를 그 고정불변한 스타일대로 썼어요. 근데 오늘 다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수영의 저병이란 게 있잖아요. 아니면 또 무슨 형이 있어요? 수영 다녔죠? 배영 또? 평영 처음에 그거 배우려고 무진장하게 발버둥 쳐요. 근데 그걸 다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발버둥 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그것은 기술로서 습득이 됐기 때문에 평양이라고 하는 수영법을 프레임화된 아니면 스타일화된 어떤 것을 내가 완벽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익힌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시는 아니잖아요. 시는. 만약에 시가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어제 선 시 그런 스타일을 획득했어요. 그럼 오늘 다시 반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스타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시편이 가지는 유일한 반복 불가능한 성격은 그림이나 조각, 소나타, 춤, 기념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술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드라마 보니까 쿠웨이트 박인가 뭐 쿠웨이트 박 사모님 아시죠? 오늘 저녁에 예술을 한번 할까요? 그럼 어제 했는데요, 예술. 스타일이 똑같으면 재밌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 마담들이 늘 새로운 흥미, 재미, 쾌락을 찾아서 쿠웨이트 박과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도구, 창조와 스타일 사이의 구분점은 위의 예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회화, 조각, 음악, 춤은 비극이나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시적 형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동시대인들의 시에서 도덕적 성격의 부재를 이야기할 때 예로 든 것이 비극 시인이 아니라 화가인 제욱시스였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제욱시스 한번 볼까요? 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6장과 25장에 언급되는 남부 이탈리아의 헤라클레아 출신의 화가고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걸쳐서 활동했고 이상적인 여성미를 그려서 사람들을 경탄케 했다고 하는 화가입니다. 자, 비극 시인이 아니라 화가인 제욱시스였다. 결국 그림과 송가, 교양학과 비극을 구별짓는 차이점을 뛰어넘어 그 모두가 동일한 우주를 순회하도록 하는 창조 요소가 존재한다. 직물, 조각, 춤은 그들 나름의 방식을 갖는 시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언어로 만들어진 시편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의 다양성은 예술의 단일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 다양성 때문에 새로운 세계는 끊임없이 창조되거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추구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것을 가지지 않을 때 이미 그는 죽은 정신의 소유자거나 시인으로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조형예술과 조음예술은 이러한 의미하지 않음에서 출발하지만 양가적 유기체인 시편은 의미를 품은 존재의 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매우 미묘한 것이다. 색깔과 소리도 역시 의미를 갖기는 갖는다 이 말이에요. 비평가들이 조형적 언어와 음악적 언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전에 민중들은 색깔과 소리 그리고 몸짓 언어들을 알고 있었고 사용하고 있었다. 어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배우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은 이미 본래적으로 본디 이런 것들을 내재하고 있다.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기장과 문장, 타종과 소집 신호, 그리고 일부 집단에서 사용하던 이렇게 나옵니다. 기장, 기록하는 어떤 거, 문장, 예술적인 어떤 측면을 띠고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타종 이렇게 나오죠. 요즘 교회에서 종을 안 치지만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새벽종 울리면 어떻게 돼도 새벽 기도를 가야죠. 댕그랑거리고 새벽종이 울면 가야 되고요. 그래서 타종과 소집 신호 그리고 일부 집단에서 사용하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의미는 조형적이고 음악적인 특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림도 보고요. 음악회도 가고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미술 전시회도 가고요.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나요? 수영장에도 가나요? 하여튼 그렇게 가서. 또 여름엔 또
동해안으로 해변으로 몰려가잖아요. 젊은 아이들은 뭐 때문에 가나요? 좋은 여자를 어떻게 좀 꼬셔볼까 하고 가기도 하고, 그죠? 해변에 가면 그 넓은 바다를 통해서 또 의미를 획득하고요. 그 바다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언어, 말을 알아듣잖아요. 알아채잖아요. 자, 많은 경우에 색깔과 소리는 말보다 우월한 환기 능력을 지닌다. 아즈텍인들에게 검은색은 이게 이제 저기 태양의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남미 이쪽으로. 자, 검은색은 어둠과 추위, 가뭄, 전쟁, 죽음과 관계되어 있었다. 또한 테스카틀리 포카, 믹스코리아틀 같은 신들을 가리키고 뭐 그들이 섬기는 신인가 봐요. 공간적으로는 북쪽을, 시간적으로는 텍파트를 의미하고 이렇게 여기 텍파틀 원주민 언어로 부싯돌이라는 뜻을 가지며 1년을 넷으로 나눈 분기 중 하나이며 방위로는 북쪽과 관계가 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죠. 방위 뭐 현무, 주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위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북쪽은 무엇이고 동쪽은 무엇이고 서쪽은 무엇이고 남방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다 따집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북쪽을, 시간적으로는 텍파트를 의미하고 부싯돌, 달, 독수리를 뜻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검은색의 무엇을 그린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표상들을 뜻하고 환기시키는 것과 같았다. 네 가지 색깔이 하나하나는 공간, 시간, 신, 항성, 운명을 의미하였다. 우리도 지금 네 방위의 네 가지 색깔을 의미하고 우리 하나 더 해서 오방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시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수호 성인들의 보호 아래 태어나듯이 그들은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다른 예로 고대 중국 문명에서 볼 수 있는 이중 리듬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도를 구성하는 이중의 교차적 리듬인 음과 양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우리는 동양 사상은 음양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원리를 풀어내는 거죠.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적 용어에 의지한다. 우주의 주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의 한상의 음과 양은 철학이고 종교이며 춤이고 음악이며 의미로 충만한 주기적인 운동이었다. 또한 이것은 비유적 언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특징짓기 위하여 조화, 주기성 혹은 대조법 같은 표현을 내포한다. 이러한 용어들이 다양한 지향성을 가진 줄 알면서도 모두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의미와 작용이 결핍된 그 자체로의 색깔과 소리는 없다. 인간의 손에 닿음으로써 성질이 바뀌고 작품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자, 작품이란 이런 것이다. 작품이란 이 세상에 와글와글 떠돌고 있는 어떤 색깔들이죠. 그 색깔들을 나의 의미망을 통해서 채집되거나 새롭게 구축되는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손에 닿음으로써 성질이 바뀌고 작품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작품은 의미와 작용의 닷을 내린다. 인간의 손길이 서치면 지향성에 물들게 되어 어딘가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로 향해 가는 것, 우리는 지향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의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에서 의미가 뭐냐, 뭘 말하고자 하냐, 뭐 이런 이 얘기로 가끔씩 분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의미의 세계고 애매성, 모순, 광기 혹은 분규 따위는 허용하지만 의미의 결핍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의미로 충만된 가득 찬 세계가 이 세계다. 침묵조차도 기호로 가득 차 있다. 건물들의 배치와 비율도 어떤 의도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향집, 동향, 북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 뭐 세모낸 그 건축물은 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쪽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여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이 보여지는 수직적 충동과 그리스 사원의 팽팽한 균형감, 사리탑의 안정성 또는 오리사 사원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충만한 에로티시즘은 이 의미의 결핍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것은 언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사원을 가기도 하고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의미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언어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속에 있다요. 그 속에. 그 의미들 속에, 와글거리는 그 의미들 속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세계성이죠. 그 세계성으로 몰려오는 것이 시다. 그것을 받아 적는 것 또는 작품화해서 옮겨 적는 것이 세계다. 작품이다. 말하여지거나 쉬워진 언어와 조형적이거나 음악적인 언어 사이의 차이는 대단히 크지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언어, 즉 의미를 나타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표현의 체계라는 사실은 공통된다. 화가, 음악가, 건축가, 조각가 그리고 그 밖의 예술가들도 시인이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요소들을 작업 재료로 이용한다. 이들도 역시 와글거리는 그 모든 소리들이나 의미들을 채집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화가고요.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음악가입니다. 시인들은 언어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다르지만 모두 언어다. 그리고 아즈텍인들의 시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들의 건축과 조각에 나타나는 대응적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쉽다. 탄트라 불교의 텍스트나 카보야의 에로틱한 시는 인도 남부 코나라크 유적지에 있는 성적 유희의 조각상과 같은 말을 쓰고 있다. 후아나 수녀의 첫 번째 꿈의 언어는 멕시코시의 대주교 사원의 감실의 모자이크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초현실주의 회화는 입체파 회화보다 초현실주의 시와 더 가깝다. 자, 우리가 성과 하이데거를 배울 때 시부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소를 통해서 깨달음의 그 세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10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표상으로서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의미죠. 우리가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도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가요? 유리에 이렇게 그리는 거? 유리창에 성화. 그 성당에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그 성화를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천주의 세계를 그려내는 거죠. 그것을 의미적 망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말이 아니잖아요. 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든 의미를 갖지 않은 것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예술적이든 기술적이든 간의 모든 작품을 역사라는 균등한 우주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역사적이지 않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재료의 면에서나 의미의 면에서는 작품은 인간을 초월할 수 없다. 모든 작품들은 무엇을 위한 것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며 이것들은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탓을 내린다. 도덕, 철학, 관섭, 예술을 비롯하여 특정한 시기의 표현을 이루는 것은 스타일이라는 것에 참여한다. 모든 스타일은 역사적이며 가장 단순한 도구에서부터 가장 지향성이 결여된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생산물들은 역사적 스타일에 용해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사성과 친족 관계는 세부적인 차이점을 은폐한다. 하나의 스타일 안에서 시편을 운문으로 씌워진 논문과 구별짓고 그림과 교육적 사파를 가르며 가구와 조각을 분리시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차별적 요소가 바로 시다. 창조와 스타일을 구별짓고 예술 작품과 도구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시다. 자, 도구와 예술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유용성과 효용성의 가치를 얼마나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도구와 예술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의 구두인가요? 구두. 그러니까 현재 매매가를 2천억이나 3천억 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구두 한 켤레 아무리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하나요? 루이비통 구두 이런 거 1,000만 원씩 해요. 한 200만 원 정도면 최고급 구두 안 살까요? 이태리에서? 효용과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두가 훨씬 더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 발을 보호할 수 있지만 고의 그 구두라고 하는 그 그림 한 편이 2천억을 한다. 2천억을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 구두는 언젠가는 더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새 제품이 나오면 이것은 명품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고의 그 그림은, 고의 가치는 소멸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활동범위와 직업이 무엇이든 예술가이든 수공업자이든 인간은 원료, 즉 색깔, 돌, 금속, 말을 변형시킵니다. 변형이란 원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어떤 세계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창조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수히 많은 의미망들을 채집해서 그 채집한 의미망들을 자기화시켜서 변형시켜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는 뭐예요? 시잖아요.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럼 그 많은 재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집을 하는 거죠. 또는 그 말들을 알아채고 옮겨 적는 거고요.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다면 조각을 새기고 계단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사용한 재료인 돌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조각에 쓰인 돌과 계단을 만드는 데 쓰인 돌이 동일하며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체계를 이루고 있다 해도 예를 들어 양자 모두 중세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형의 속성은 다르다. 산문작가와 시인의 손에 놓인 언어의 운명이 그러한 차이점이 뜻하는 바를 보여준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장미인데요. 장미가 한 송이 있는데 그 장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길어내나요? 시인들은. 그 가치, 미적 가치에 대해 초월적인 어떤 존재성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길어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죠?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근데 꽃집 사장은 어떻게 봐요? 저놈의 걸 딱 꺾어가지고 팔면 저거 갖고 가면 내가 고생해서 했으니까 시중에 한 100원짜리 그 팔리는데 내가 고생하고 유일하니까 저건 한 200원 받아도 되겠다. 그럼 수익이 얼마 남아요? 한 150원 남겠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 산문의 가장 상위의 형태는 담론이고 담론에서 말은 하나의 뜻만 갖기를 원하고 이러한 작업은 반성과 분석을 암시하며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모든 말은 물리적 특성은 별도로 하고라도 의미의 다원성을 포함하고 있다. 산문 작가의 활동은 말의 본성에 역행하고 있다. 주르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문을 고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한 인식이 없는 한 산문으로 말할 수 없다고 알폰소 레스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산문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쉬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말해지는 언어는 산문보다 시에 가깝다. 말을 하는 것은 글로 쓰는 것보다 덜 반성적이며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산문 작가가 되기보다 시인이 되는 것이 더 쉽다. 산문에서 언어는 많은 의미의 가능태들을 희생시키고 그중 단 하나와 동일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언어의 효용 또는 언어를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산문 작가가 훨씬 더 유용하게 소비를 하죠. 다양하게 소비를 하고 있고요. 자,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다. 이러한 작용이 바로 분석적 특성이며 이것의 실현은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는 법인데 왜냐하면 말은 다수의 잠재태의 기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의미입니다. 기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니피양, 시니피에 뭐 이렇게 우리가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인은 결코 단어의 다의성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산문과 일성 언어가 강요한 구속으로 불구가 되었던 언어는 시 속에서 원초의 상태를 회복한다. 늘 산문은 자기의 어떤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거죠. 재조립하는 겁니다. 산문의 언어는. 자, 본성의 회복은 총체적이어서 의미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음악적이고 조형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때 음악적, 조형, 형태, 그 다음에 리듬, 운율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자유를 찾은 말은 농익은 과일처럼 혹은 하늘에서 폭발하기 직전의 불꽃처럼
자신의 내부 즉 모든 의미들과 암시들을 드러낸다. 시인은 말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산문작가는 말을 구속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시인은 말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어준다는 것은 스타일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풀어준다는 것은. 그죠? 시는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공부는 이런 것들입니다. 와글와글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와글와글하고 있는 그 무수한 의미망들이죠. 의미망들을 채집해서 내가 알아듣고 알미라고 하는 그 채집망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 이 방식은 뭐와는 다르다. 기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기술은 무엇이고 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시는 스타일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창조된 그 순간은 하나의 스타일을 획득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것은 이미 죽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 복제를 가지고 재생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는 이미 시인이 아니라 기술자다. 기술자다. 이것은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도라는 거죠. 그 제도는 곧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은 뭐예요? 이미 죽음의 무덤들이죠. 거기에 포함돼서 시인임내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닉과 추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뭐 어떤 장르보다도 시는 건강하지 않으면 시를 못 씁니다. 시는 늘 건강해야 되고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늘 신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요즘 새롭게 우리 김정삼 선생의 시를 들여다보고요. 그이는 평생을 단 한순간도 나는 스타일화 되지 않는 어떤 세계를 꿈꾼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일평생 그 노마드 이런 얘기죠. 그 뭐죠? 유목민이죠. 유목민. 끊임없이 유목민들은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늘 이동하고요. 늘 새로운 땅을 그 양들을 몰고 가서 먹여 살립니다. 그 새로운 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양들과 자기는 죽죠. 시인들이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김정삼이가 그랬다는 거고요. 또 천상병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칭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영원한 보헤미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청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작품을 보면 아직도 싱싱한 그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인들의 작품, 저도 뭐 무수히 이렇게 많은 시나 잡지들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생동감이 없어요. 생동감이. 제 작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늘 괴롭습니다. 반면에 또 내가 어떤 그런 그 매너리즘에 이렇게 그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 돌파구를 다른 시인들이 좀 열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잡지도 보고요. 시집도 들춰보고요. 이렇게 하는데 눈에 번쩍번쩍 띄는 작품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제 공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스타일리스트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시대의 모든 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5분간 쉬었다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수정 씨.
없죠? 아, 좋습니다. 순영 씨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